어린 노동자와 희귀 금속 탄탈. 앙드레 마르와 글, 줄리엔 카스타니의 그림, 거긴 왜 있는 거야? 김현아 옮김. 읽어야지. 왜?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근데 왜? 글 쓴 사람에 대한 예의지. 그리고 출판사는 한울림 어린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책이야. 누군가 곡괭이와 망치로 나를 두들겨 깨웠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나를 그렇게 두들겨 깨운 사람은 10살쯤 되어 보이는 흑인 남자아이였는데 웃옷을 입지 않은 채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어. 아이는 어린데도 놀랄 만큼 강한 힘으로 나를 두들겨 댔어. 처음에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 게다가 아이가 머리에 두른 헤드램프 불빛 때문에 눈이 부셨고 우리가 있는 곳은 땅 밑 광산 아니었어. 많은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바위를 깨고 있었지. 둥그런 천장 아래에서 귀청이 떨어질 듯한 요란한 소리가 메아리 쳤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이거야 원. 아이가 펄쩍 뛰며 뒤로 물러섰어. 놀랐나 봐. 하긴 금속이 말을 거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너 왜 자꾸 나를 때리는 거야? 돈 벌려고. 아님 내가 왜 이러겠어. 나를 캐가면 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아이는 어깨를 으쓱했어. 나와 노르베르는 그렇게 만났어. 어른들처럼 돈벌이를 하는 콩고 아이. 노르베르는 희미하게 웃어 보이고는 망치질을 계속했어. 10살인데 일을 한대 광산에서. 그 일도 되게 위험한 건데. 난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난 세상이 불합리하다는 게 무슨? 불합리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왜 세상이 말도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들어봐. 10살짜리 아이가 하루에 12시간씩 온몸이 부서져라 바위를 깨는 일을 하다니. 나중에야 알았지만 노르베르는 죽도록 일한 대가로 고작 몇 달러밖에 받지 못했어. 몇 달러면 몇천 원이야.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자온이가 좋아하는 빵 한 두세 개 살 정도? 게다가 엄마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훨씬 조금이지. 게다가 엄마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든 일 하는데도. 맞아. 게다가 작업장 환경도 정말 끔찍했어. 좁고 어둡고 숨쉬기도 힘들었어. 종종 가스가 폭발하거나 굴이 무너져 사람이 죽기도 했고. 사람들은 너를 탄탈이라고 불러. 너는 아주 희귀한 금속인데 너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 그래서 넌 아주 비싼 값에 거래돼. 노르베르는 나를 부수어 헝겊 자루에 던져넣고는 앙상한 어깨에 자루를 둘러맸어. 그러고는 좁고 긴 통로를 지나 환한 곳으로 나왔지. 그때 난 처음으로 태양을 보았어. 지금 말하고 있는 나가 탄탈이라는 희귀한 금속이래. 그래서 아주 비싸대. 희귀해서. 그리고 얘가 그걸 캐낸 거야. 그 금속을 광산에서. 광산 밖은 몹시 소란스러웠어. 군복을 입고 무장한 군인들이 어린 광부들을 살벌하게 감시하고 있었지. 군인들은 마구 고함치고 무섭게 윽박질렀어. 날은 지독하게 더웠어. 가엾은 아이들이 노예처럼 비참하게 일하고 있었어. 무장을 한 군인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총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노르베르는 헝겊자루를 뒤집어 안에 든 것을 바닥에 쏟아놓았어. 그러자 다른 아이들이 광물 덩어리들을 모래처럼 곱게 빻고 여러 번 물에 걸렀어. 그런 다음 필요로 하는 성분이 조금씩 나오면 그것들을 모아서 불에 달구고 흔들고 채로 쳤지. 커다란 나무 탁자 앞에서 아이들은 기계처럼 쉬지도 않고 일했어. 그런데 오늘이 언제지? 내 질문이 재밌었는지 노르베르가 웃음을 터뜨렸어. 노르베르가 웃으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지? 땅속에서 나를 캐내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죄책감이 조금 덜어지는 듯했어.
지금은 21세기 초야. 노르베리가 대답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나중에야 인터넷을 통해 내가 약 2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10년쯤 전에 태어난 노르베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됐지. 그런데 여긴 어디야? 중앙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키부주에 속한 지역이야. 나는 콩고 사람이고 노르베르는 프랑스어로 자랑스럽게 말했어. 바위에서 내 성분을 뽑아내서 내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은 직물 자루에 모으기까지 오랜 시간 수많은 아이들의 땀과 노력이 필요했어.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너를 팔 거야. 누구한테? 여자들이 너를 마을로 가지고 가서 도매 상인에게 팔 거야. 도매 상인은 너를 도시로 가져가서 더 큰 사업을 하는 상인에게 되팔 거고, 그러고 나서 너는 비행기를 타게 될 거야. 노르베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들릴 듯 말 듯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어. 나는 영문도 모르고 땅속에서 끌려나와 낯선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나에게는 나를 지킬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 무슨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 방법을 뾰족한 방법이라고 해. 왜 그럴까? 재밌는 말이. 재밌는 말이지. 뾰족한 방법이 없다. 혹은 뾰족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예를 들면 자원이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은데 뭐 달리 뾰족한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아무튼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까? 글쎄 아닐걸. 안녕 탄탈. 안녕 노르베르. 노르베르는 빈 자루와 곡괭이와 망치를 집어들고는 다리를 질질 끌며 다른 광부들이 있는 갱도 쪽으로 갔어. 더 이상 실없는 농담이나 할 여유가 없었던 거지.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아까 얘네들 일하도록 누가 지키고 있었어? 군인들이 막 아이들을 때리고 옥박지르면서 지키고 있었잖아. 얘가 계속 막 탄탈이랑 농담이나 하면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너 다 혼내. 그러겠지. 어린 노르베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할까? 누가 노르베르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걸까?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도 공놀이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부려먹기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어. 끝났네. 다음, 루한, 스마트폰 공장. 난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갔어. 일본에서 금속 가공 기술자가 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중국 심천에 있는 기업가에게 팔았지. 심천에서 나는 작은 콘덴서 속에 집어넣어줬어. 콘덴서는 전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야. 나는 가느다란 금속 막대 2개가 달린 노란 물방울 모양 물건 안에 들어있었어. 몸통은 없고 머리에 다리만 달린 곤충처럼 보였지. 성냥 머리보다 크지 않은 크기에 무게는 2g 정도야. 좀 우스꽝스러워. 왜 하필 나일까? 왜 나를 콘덴서에 집어넣었을까? 그치? 왜 탄탈로 콘덴서를 만들어야 되지? 한참 뒤에야 콘덴서가 뭐야? 지금 여기 나왔잖아. 전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맞다. 부품이라고. 맞다. 한참 뒤에야 그 이유를 알았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나는 다시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어. 거기서 루한을 만났지. 루한은 16살이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어. 16살이면 엄마 학교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랑 비슷한 나이야. 처음 만났을 때 루한은 눈을 뜨고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 루한은 동료들과 함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는데 조립 라인을 앞에 두고 서서 졸고 있었어. 챙 달린 모자를 푹 눌러서 얼굴을 가렸지만 자꾸만 꾸벅거리는 바람에 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 루한 말고도 아예 탁자 위에 팔을 올리고 얼굴을 파묻은 채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 시끄럽게 코를 고는 녀석도 있었고. 얘, 나 좀 봐.
루아는 펄쩍 뛰며 뒤로 물러섰어. 감독관에게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나 봐. 걱정 마, 나야 탄탈. 내가 말한 거야. 일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부품이 말을 걸면 진짜 깜짝 놀라겠지. 예를 들면 자훈이가 막 놀고 있는데 플레이도우로 뭐 만들고 있는데 플레이도우가 말을 걸어봐. 루한이 얼굴을 찌푸렸지만 나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았어. 루한이 바로 앞에 놓인 병아리색 콘덴서가 가득 담겨있는 상자로 손을 뻗었어. 공장은 기계 돌아가는 소음으로 몹시 시끄러웠어. 그것도 모자라 스피커에서 관리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어. 우리의 구호가 뭔가? 노동자들의 대답 소리가 크지 않자 그는 다시 한번 물었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구호가 뭔가? 구호가 뭐야? 같이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 같은 거를 함께 외치는 거야. 대답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위협적인 목소리였어. 노동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지. 규칙을 준수한다! 루안도 옆에 있는 동료들처럼 목이 쉬도록 외쳤어. 품질 기준을 지킨다!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 이상이 있으면 보고한다! 확실히 겁먹은 목소리였어. 생산량을 높인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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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를 마치자마자 노동자들은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 작업 속도가 빨라졌어. 루아는 전기 회로에 나를 집어넣는 일을 맡았어. 이 일을 하루에 몇 개나 하는 거야? 루아는 어깨를 으쓱했어. 수백 개? 수천 개?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거든. 그럼 돈을 아주 많이 벌겠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루한이 피식 웃었어. 루한의 웃음은 노르베르의 웃음과 비슷했어. 자조 섞인 씁쓸한 웃음이었지. 알다시피 나한테는 달리 선택권이 없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을 테니까. 하지만 특별히 더 힘든 날이 있어. 루아는 고개를 들어 조립 라인 맞은편 빈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저기 자리는 누구 자리니? 친구. 친구가 아프니? 아니, 친구는 목숨을 끊었어. 저 친구 말고도 여러 명이야. 압박이 너무 심해서 무너져 버린 거지.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자 덜컥 겁이 났어. 대체 나는 어디로 떨어진 걸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지? 루하는 내가 들어있는 콘덴서를 집더니 작은 회로판에 납땜했어.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교했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까? 글쎄, 아닐걸. 안녕, 단탈. 안녕, 루한. 루한은 회로판을 왼쪽 옆에 있는 아이에게 건네주었고 그 아이는 회로판을 완성했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모험을 떠났지. 이런 걸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토마스? 그만 읽을까? 싫어. 지루해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 아, 그래, 알았어. 토마스, 놀라운 스마트폰. 토마스를 만난 건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였어. 스마트폰을 선물로 받은 토마스는 정말 기뻐했지. 토마스의 남동생도 원격 조종 장난감 자동차를 받고 무척 좋아했어. 아니, 원격 조종 자동차 알지? 몰라. 멀리서 조종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 있잖아. 우리 여기 초록운동장에서 많이 봤잖아. 리모컨 같은 걸로 막 조종하는. 이렇게. 응. 처음에는 가만히 토머스를 지켜보기만 했어. 나한테는 모든 게 신기했거든. 이전에 있던 곳과는 너무 달랐어. 난 여기가 으리으리한 대도시라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 토머스는 광산이나 공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학교에 다녔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꼬박꼬박 학교에 갔지. 토머스네 가족은 중산층에 속했어. 중산층이 뭐야? 경제적으로 꽤 안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보통보다 약간 돈이 더 있는 릴리의 정도? 릴리에보다는 좀 못하고 이 집은 봐봐. 자동차를 2대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동네에서 살았고 부족한 게 별로 없었어. 부유하다는 게 뭐야? 부자라는 거야. 나는 온종일 토머스와 함께 있었어. 토머스가 좀처럼 나를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거든. 토머스는 하루 종일 작은 자판을 만지작거렸어. 그럴만해. 스마트폰은 엄청나게 대단한 기계니까.
스마트폰으로는 뭐든 할 수 있잖아. 커피 끓이는 것만 빼고 말이야. 응. 덕분에 인터넷도 알게 되었어. 놀라운 세상이었어. 나는 내 원산지를 찾아보았고 내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았어. 노르베르와 루한이 어디에 있는지도 찾아봤지. 그러는 동안 토마스는 길모퉁이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어. 어느 날 토머스의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마침내 토머스에게 말을 걸었어. 너는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토머스가 웃었어. 말하는 스마트폰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는 걸 보니 나를 음성인식 서비스로 착각한 모양이야. 시리 같은 거. 응. 하지만 음성인식 서비스는 먼저 질문하지 않잖아. 못생기진 않았지. 토머스가 적당히 얼버무렸어. 셀카 사진을 누구한테 보낼 참이야?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사람들이 네 사진을 좋아해? 그럼 벌써 10사람이나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눌렀다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어. 토마스의 페이스북 친구 578명은 귀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조금 지나고 나서 나는 토머스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 토머스는 잠시도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 너 콩고의 광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내가 질문하자 토머스는 어깨를 으쓱했어.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은? 토머스는 짜증을 냈어. 나는 토머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어. 아이들이 광산에서 채굴을 하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실을 알고 있니? 토머스가 화를 냈어. 어디서 태어날지 내가 결정한 건 아니잖아. 콩고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는 걸 선택하지 않았듯이 말이야. 내가 백인으로 태어나서 부유한 나라에 산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껴야 해?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토머스. 그냥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뿐이야.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거지. 토머스는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 토머스는 오리들을 총으로 쏘아 터뜨리는 게임을 다운로드했어. 그러고는 30분 동안 새로운 게임에 푹 빠져 있었지. 나는 위키피디아로 들어갔어. 위키피디아는 온갖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 무료 백과사전이야. 여기라면 언제까지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이름이 왜 탄탈인지 너희는 아니? 내가 백과사전에 나온 걸 알려줄게. 1802년 스웨덴의 화학자 안데르스 구스타프 에셰베리가 이 금속이 산에 녹지 않는 데서 그리스 신화의 탄탈로스를 떠올려 탄탈이라고 이름 붙였다. 탄탈로스가 누군지 자원이 모르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탄탈로스라는 사람은 물이 턱 밑까지 닿는 연못 안에 서 있었는데 그가 물을 마시려고 하면 물이 땅바닥으로 스며들었대. 그도 머리 위에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나뭇가지가 구름 위로 올라갔대. 그게 신들이 내린 형벌이었지. 벌이었지. 이 벌을 탄탈로스의 형벌이라고 불러. 나는 산에 녹지 않는 희귀 금속이라 나 자신으로 남아있는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야. 난 몇 주 동안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인터넷의 바다를 탐색했어. 그렇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지. 그러느라 동영상을 주고받고 트위터에 글을 쓰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토마스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살고 있었어.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각자의 자기는 핸드폰 세상. 안에 있는 부품인데 어떻게 이런 걸 직접 해? 스마트폰으로? 이런 거를 검색해봤대, 스마트폰 안에서. 아, 토머스가 관심 갖는 주제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눈치챘을 때까지는 말이야. 토머스는 환경 전문가들의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어. 토머스가 내게 다시 말을 걸었어. 콩고의 광산은 어땠어? 나는 노르베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내가 광산에서 보고 들은 것도 말해주었고. 토머스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 내 말을 듣고 화가 난 것 같았어. 그럼 중국의 스마트폰 공장은? 토머스가 이런 질문을 해서 나는 기뻤어. 나는 루한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강요를 받고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해 주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궁금해하는 거야? 내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더라고. 걔 이름은 카밀이야. 토머스의 얼굴이 빨개졌어. 사랑이 토머스의 눈을 뜨게 만든 거야. 카밀이라는 아이를 좋아하게 돼서 그 아이가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나 봐. 토머스. 지구가 아파요. 이때부터 우리는 멸종위기 동물이나 생물의 다양성이나 아동들의 노동이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자훈이 이런 거 아나? 몰라. 멸종위기 동물은 뭔지 알지? 멸종되고 있는 동물.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뭐냐면 생물이 다양하게 있어야지 자연이 건강하기가 쉬운데 막 여러 생물들이 멸종하고 이러면서 생물들이 종류가 별로 많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지구 온난화 알아? 응. 이거는 지구가 더워지는 거. 기후 위기라고 부르는데 지구가 더워지는 거 맞아. 토머스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 청원에 서명을 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글을 써서 광산 채굴을 고발하고 송유관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운동에 참여하면서 전부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야. 나중에 더 알게 될 거야. 또 카밀과 함께 자전거 길을 지키기 위한 시위, 또 아마존에 있는 열대 정글 벌목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어. 또 토머스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에 올렸어. 덕분에 작은 움직임이 널리 퍼져나가 큰 힘이 되었지. 토머스의 스마트폰은 쉴 틈 없이 울려댔지만 여전히 튼튼했어. 난 토머스가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 새 기계로 바꾸게 하려는 꼼수가 나한테는 통하지 않을걸? 토머스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곧 출시될 거라고 광고하는 상점 진열장에 커다란 글씨로 낙서를 했어. 나는 토머스가 자랑스러웠어. 토머스와 나는 단단하게 맺어져 있었어. 와이파이 신이 지하철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었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함께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헤어짐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 우리가 베트남 음식점에 갔을 때였어. 공장식 축산 닭의 끔찍한 환경을 고발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오는 길이었지. 날개조차 펼 수 없는 비좁고 비위생적인 우리에 갇힌 채 길러지는 불쌍한 닭들. 너무 잔인하고 끔찍했어. 토머스와 카밀은 한참 동안 동물 해방 구호를 외친 뒤라 몹시 허기져 있었어. 음식점 직원이 국수 2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고 토머스는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 그런데 카밀이 토머스를 툭 치는 바람에 토머스가 스마트폰을 놓쳤고 스마트폰은 그만 뜨거운 국수 그릇 속에 빠져버렸어. 그 순간 나는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 토머스가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어 물기를 털어내고 말리려고 분해했어.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지.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졌어.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다니며 두들겨 맞고 가공되고 열처리되고 이것저것과 섞이고 화로에 용접되고 최첨단 기기 안에 들어가는 일을 다 겪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아니야. 토머스가 나를 안심시켰어. 너는 재활용될 거야. 토머스는 나를 전자 폐기물통에 집어넣었어. 나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지. 안녕 토머스. 안녕 탄탈. 투쟁은 계속된다. 마지막 리아 폐기물 더미로. 나는 다시 여행을 했어. 처음에는 트럭을 탔어. 다음에는 기차를 탔고 다시 배를 탔지. 그리고는 컨테이너선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돌아갔어. 어쩌면 이게 나의 운명인지도 몰라. 돌고 돌아서 순환을 완성하는 일 말이야. 나는 버려진 전자기기 수천 개와 함께 이리저리 끌려다녔어. 사실 그중 대부분은 여전히 작동되는 것들이었지. 마침내 중국 광동 지역의 어느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였어. 여자들이 오더니 우리를 커다란 자루에 담았지. 내 새 친구는 리안이었어. 나는 리안이 이 일에 아주 능숙하다는 걸 금세 알아챘어. 내 앞에서 단숨에 컴퓨터 키보드를 분해했으니까.
리아는 전자기기들을 분해해서 재활용 가능한 소재에 따라 갈라놓았어. 다 찾아낸 거야?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 내가 다른 콘덴서에 들어가 다시 쓰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탄탈은 재활용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아주 귀해. 금보다 인기가 많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신세가 되기 전에 나에 대한 탐방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탄탈은 거의 재활용되지 않는데 콘덴서 하나에 들어있는 탄탈의 양이 아주 적기 때문이래. 재활용하는 것보다 노르베르 같은 어린 아이들을 광산에서 저임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조금만 주고 일을 시켜서 캐내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거지. 비용 더 적게 드는 거. 돈이 덜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계 하나에 요만큼 들어있는 그 탄탈을 재활용하려고 막 모으고 하는 것보다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 돈도 별로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더 싸니까 재활용 안 하고 애들한테 일을 시킨다는 거야. 그러나 광맥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전문가들이 말하길 2038년이면 전 세계에 매장된 탄탈이 고갈될 거래. 고갈이 뭐야? 하나도 없게 싹 사라진다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길 바랐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 어차피 미래에는 과학 기술을 더 발달해서 막 공기나 구름 같은 걸로 스마트폰 같은 걸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 리아는 쉬지 않고 칼로 반도체 칩들을 잘라냈어.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자루에 가득 담았지. 나는 토머스의 스마트폰을 분해할 차례가 점점 다가오는 걸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재활용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리안, 쓸모없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 거야? 리안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검은 들판을 가리켰어. 들판에는 플라스틱 상자와 컴퓨터 폐기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 비가 내리고 있었어. 중금속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하 수층까지 흘러들어갔어. 논밭이 오염되고 동물들과 사람들도 중금속에 중독되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어. 여기 컴퓨터 같은 데서 스마트폰 같은 데서 나온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여기에 비가 내리면서 이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녹아서 땅에 다 스며든대. 그래서 이 동네의 땅은 다 오염되었고 이 땅에서 나오는 물도 다 나쁜 성분이 가득 들어있대. 그럼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이 땅에서 자란 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몸이 나빠지겠지. 그렇지. 그런데도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안녕 리안. 안녕 탄탈. 나는 구리를 빼내려고 불태운 폐전선 더미 위로 던져졌어. 내 삶은 여기서 끝이 나겠지. 나는 노르베르를, 루한을, 토머스와 카밀을, 그리고 리안을 생각했어. 내 삶은 이제 끝나지만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겠지. 그 아이들을 만난 건 내가 희귀금속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끝나는 것도 모두 내가 희귀금속이기 때문이야. 끝입니다. 마지막이 너무 슬프다. 탄탈로스 신화 이야기 해줄게. 여기 나와 있다. 리디아의 왕 탄탈로스는 제우스와 티탄 신족인 하데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큰 부자였어요. 제우스와 하데스의 아들이래. 그는 제우스의 총애를 받아 종종 총애를 받는다는 건 매우 사랑받는다는 거야. 신들의 만찬에 초대되곤 했는데 신들이 호의를 베풀자 점점 오만해졌지요. 아주 오만하다는 게 뭐지? 몰라. 아주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남들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야. 어느 날 탄탈로스가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만찬을 열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궁전으로 신들을 초대했죠. 신들은 초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오만한 탄탈로스는 신들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 펠롭스를 죽여서 요리를 한 다음 식탁에 내놓았죠. 신들은 탄탈로스가 저지른 끔찍한 짓을 금세 알아챘어요. 몹시 분노한 신들은 펠롭스를 다시 살려내고는 탄탈로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로 했답니다. 탄탈로스는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뭇가지 아래에서 턱 밑까지 물속에 잠긴 채 서 있게 되었어요. 그가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이 땅바닥으로 스며들고 과일을 먹으려고 손을 뻗으면 나뭇가지가 구름 위로 올라가 버렸죠. 탄탈로스는 영원히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목마르고 항상 배고픈 거야.
탄탈로스의 형벌은 아주 가까이에 있어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게 불가능함을 뜻해요. 끝입니다.